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국제분쟁과 관련되는 시사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그 미얀마 사태, 여러분들 마음 아픈 심정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그 미얀마 시민들이 주장하는 보호 책임, 소위 R2P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얀마 사태랑 연결을 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론이나 그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던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뭔가를 표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R2P, 영어 알파벳으로 R, 숫자로 E, 그 다음에 영어 다시 P, R2P라는 그러한 표말을 들고 항의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도 어디선가 그런 단어를 들어본 것도 같으면서도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R2P에 대해서 미얀마 사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국제법에서 인도적 간섭 혹은 인도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휴머니테리안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일국 내에서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국제사회에서 무력까지도 동원을 해서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 것을 소위 인도적 간섭 혹은 인도적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UN 체제가 들어서서 국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됐다고 생각했던 20세기 후반 90년대에조차도 보스니아 내전과 르완다 내전 때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대량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1999년에 세르비아의 자치 지역구였던 그 지역이었던 코소보에서 또 대량 인종청소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정상적이라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개입을 해서 뭔가 그런 인종청소 행위를 막아야 될 것인데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로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무력 사용 결의가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써 인종청소를 눈뜨고 보게 됐죠. 그때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인도적인 목적의 공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논의는 이러한 전통적인 인도적 간섭이라는 논의에서 최근에 무력 사용이 금지되는 현대 국제법 체계 하에서 유엔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을지 그러한 논의가 시작된 게 이제 R2P 논의, 보호 책임 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이 R2P 논의가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은 주권은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수반한다. Sovereignty implies responsibility, not just power. 이런 그 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권은 보통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로 영토 국가에서 그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도 동시에 수반한다라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 논의가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와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뿐만 아니고 자연재해, 대량 수해가 났을 때 국제사회가 영토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좀 동의했을 때도 도와주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자연재해조차도 국가 책임의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예방할 책임도 같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할 책임도 있고 마지막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책임, 시간 순서대로 세 가지 종류의 보호 책임이 있다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그 논의한 결과들을 정리했던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10월 달에 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때 각국의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총회 결의 형식으로 보호 책임의 그 논의된 결과들, 합의한 결과들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식견뿐만 아니고 각국 정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해서 조율된 그러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보호책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이 됐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 이게 이제 R2P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두 개의 단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자신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에는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범죄 및 범죄 유인을 예방할 책임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수락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제1기둥, First Pillar, 제1기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토 국가의 1차적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공동체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유엔이 조기 경보 능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가 아니고 국제 공동체가 도와주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제2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꿔서요. 다음 단락에서 나온 내용은 국제 공동체 또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엔을 통해 유엔헌장 제6장 및 제8장에 따라 적절한 외교적, 인도적 및 기타 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고 국내 당국이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자신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명백히 실패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그리고 적절하다면 관련 지역기구와의 협력하에 제7장을 포함한 유엔 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시적절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무력 사용까지도 결국은 동원할 수 있는 국제공동체의 책임. 소위 말하는 세 번째 제3기둥을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고 유엔 총회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가지 단락에 대해서 조금 해설이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나오는 그 인종청소, 집단학살 이런 인도에 반한 죄, 반인도 범죄라고도 하고요. 전쟁범죄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죠. 이 4대 국제 범죄로 보호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던 자연재해는 여기서 배제를 했고요. 인간의 행동에 의한 무력 충돌과 같은 대량 인권 침해 행위, 특히 4대 국제범죄와 관련된 행위에만 보호 책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 객관적인 기준을 4대 범죄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발상의 전환을 약간 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권이라는 것은 뭔가 나의 권리, 권한 그러한 느낌인데 여기서 보호 책임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뭔가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나한테 의무가 있다는 그러한 개입과 관련된 어떤 발상의 전환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유엔 총회 결의라는 게 원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어떤 도덕적 의무를 국제사회에 부여한 게 아닌가, 부과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법적으로 풀자면 이게 아직 딱딱한 하들로 경성법, 제대로 된 실정법은 아닐지언정 말랑말랑한 어떤 연성법, 소프트로, 즉 있어야 할 법으로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어떤
어떤 일반적인 합의 정도는, 그러니까 형성 중인 규범에 대한 합의 정도는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이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지만 완벽하게 아직 실정법으로서 성립된 건 아니라는 그러한 정도의 합의를 한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존의 유엔 헌장과 같은 기존의 실정 국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한다기보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과 도의적 의무를 상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례로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치,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유엔 안보리를 통할 것을 방금 읽어드린 그 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특히 강제 조치를 포함한 개입을 할지 안 할지는 여전히 안보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국제법을 변경까지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제법의 많은 분야들, 국제형사법이라든지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인도법, 전쟁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과도기정의, 전환기정의라고도 하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이런 문제들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실 수 있는 논의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방 책임, 대응 책임, 재건 책임도 있지만 또 기둥, 제1기둥, 2기둥, 제3기둥으로 해서 국가의 영토국의 1차적인 책임과 그 영토국을 도와줄 국제공동체의 2차적인 지원 책임.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터졌을 때는 대응 책임의 일환으로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은 국제공동체가 평화적 수단 먼저 동원하고 필요하다면은 집단적인 제재 조치까지도 포함하고 무력 사용까지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기둥, 2기둥, 3기둥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보호책임 이론이 있다면 관행도 일부 있었는데요. 일단 수단 다르푸르 사태 때 원칙적으로 이 보호책임의 내용을 적용을 해서 안보리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이 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련 사안이 회부가 된 적이 있고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리비아 사태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카다피 그 국가원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할 때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을 해서 무력 사용을 허가를 해서 나토를 중심으로 실제 합법적인 공습이 있었고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졌죠. 여기가 R2P의 가장 강한 3기둥의 끝까지 한번 적용을 했던 그러한 실제 사례가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대선에 불복하던 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전이 발생을 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사용 허가를 내줘서 R2P를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그 수단,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달리 그 후에 발생하고 격화가 됐던 시리아 사태의 경우에는 화학무기 사용과 같은 어떤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할 당시에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서 관련 결의가 채택이 되지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2014년도에 유엔 그 조사위원회,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의 R2P 원칙을 적용을 해서 북한이 제1기둥 영토국의 1차적 책임을 실패했다 하기 때문에 국제공동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취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얀마 사태 이 보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 2008년 사이클론 그 사태 때 자연재해였는데 그때도 R2P가 한참 이론적으로 논의된 때였을 때 미얀마 군부가 외부의 그 민간인 지원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토국이 거절하더라도 이 불쌍한 이 자연재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할 때 R2P와 관련해서 미얀마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논의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로힝야 사건 때도 그 난민 사태 때도 몇 년 전에 논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이번에 2021년 3월에
그 관련되는 논의들이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접근이 있었죠.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3월 달에 채택이 됐습니다. 결의는 무산이 됐지만,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군부 규탄 결의가 채택이 된 바가 있고요. 4월 달에는 지역기구인 미얀마도 포함한 아세안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서 5개항의 합의를 채택을 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실천을 하는 데는 유명무실화가 되면서 일단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유엔 총회에서 군부 규탄 결의가 채택이 됐었고 대부분의 나라가 찬성을 했고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또 아직 대사가 바뀌지 않아서 원래 그 전 미얀마 정부에서 파견했던 유엔 대사가 찬성표를 던져서 아세안 국가의 다수가 찬성을 했던 그러한 결의가 채택이 됐었고요. 기타 미국이나 EU, 한국 등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뿐만 아니고 각종 NGO나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또 관련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보자면 보호 책임이 아직은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호 책임의 내용을 한번 이론과 실행을 살펴봤고 미얀마 사태의 그 발생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또 대응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어떤 특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보호 책임 이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비록 무력 개입을 하기 위한 근거라는 인상이 강하긴 하지만 보호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대응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 책임과 재건 책임도 포함을 하고요. 또 대응 책임을 할 때도 평화적 수단을 우선 구현을 해야 되고 비군사적인 제재도 무력 제재 이전에 존재를 합니다. 또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7장 안보리 강제 조치를 규정한 7장뿐만 아니고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6장과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규정한 8장도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이행 주체 측면에서도 주권 국가의 일차적 책임도 있고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 공동체의 책임도 있지만 유엔 안에도 강제 조치를 취하는 안보리 외에도 총회의 역할도 있고요. 또 몇 번 강조했듯이 지역기구, 아세안 같은 지역기구의 역할, ARF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이나 PKO, 유엔 인권이사회, NGO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과 주선이나 중재를 통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안보리의 재량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된 부분도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안보리의 개혁 논의랑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 보호책의 원칙에는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 국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서 강제 조치로 너무 강조점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주권이 침해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또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로운 방법론, 이 R2P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까 말한 강제 조치뿐만 아니고 나머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액터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미얀마 사태를 보호책임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얀마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 R2P 원칙이나 국제법 관련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대한 국제법 학회와 회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도 제고와 여러 가지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